전쟁의 독성학. 지금까지 살펴본 독성학은 대중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는 파괴적인 기술인 화학무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우리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성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독성학자들이 독성학의 약점이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유산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군은 논란이 많은 독성학 실험에서 군인들을 화학무기에 노출시켰다. 적군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화학무기용 물질의 용량을 결정하고 그 용량에 대해서 학원을 지켜줄 보호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두운 실험이 필요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화학물질을 광범위하게 무기를 사용한 결과 이러한 실험이 등장했다.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5년 7월 벨기에의 도시 이프로 외곽에서 연합국의 대규모 공격을 강요했던 독일군이 염소가스를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화학무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갈등의 양측이 모두 화학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을 개발했고 더 효과적인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염소와 포스젠 가스는 최초로 생산된 화학무기였다. 그러나 병사들의 폐를 보호하도록 적절하게 설계된 방독면이 발견되면서 그런 화학무기의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 그 후에 개발된 계자 가스로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폐의 수포를 발생시키는 발포성을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917년 7월에 독일군이 처음으로 계자가스를 사용했다. 계자가스는 침전성 독이 아니기 때문에 혈류 속으로 흡수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계자가스는 즉각적인 지속적인 효과를 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다. 계자가스는 전쟁적인 다른 화학무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40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모든 화학무기에 의해서 9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거의 7만 명이 미군이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부터 화학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DC에 새로 설립한 아메리칸 대학교와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두 개의 연구실을 만들었다. 윈프레드 루이스가 이 사업을 총괄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된 화학무기는 루이사이트라고 불렸다. 영국에서의 화학무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미국보다 더 이른 1916년에 포톤 다운에서 시작이 되었다. 양자 세계대전에서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화학무기 개발 능력을 발전시켰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화학무기를 비축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930년대 중반에는 염소, 포스젠, 계자가스를 넣은 엄청난 양의 독가스탄을 생산했다. 이탈리아군은 1935년 10월 어느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진격할 때에 저런 계자가스를 비롯한 화학무기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다. 전쟁 중에 발생한 에티오피아의 희생자가 5만 명 중에서 1만 5천 명이 화학무기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미군은 계자가스로부터 병사를 보호하는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시험해야만 했다. 그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병사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시험 사업은 전쟁부에서 담당했다. 2차 세계대전 중의 군사시험 사업에는 대략 6만 명이 참여했다. 피부를 보호하거나 제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계자가스 패치나 화학물질 방울이 주로 사용되었다. 체인버 실험에서는 병사들을 작은 방에 들여보낸 후에 계자가스에 노출시키면서 용량별 반응을 평가했다. 이렇게 해서 체인버 실험이나 전투 현장에서의 노출 연구로부터 얻은 다양한 노출 경로에 대한 용량 반응 결과는 가벼운 효과에서부터 무능화까지로 구분되었다. 계자가스가 피부에 비치는 효과가 열과 습도에 의해서 증폭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건조한 피부보다도 땀에 젖은 피부에 증상이 10배나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마스크, 보호복, 피부 그림, 장갑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 장비도 시험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듯하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아군의 가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가스 사용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 사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굳이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다. 또 미국도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계자가스뿐만 아니라
마비성의 신경제도 비추겠다. 독일 과학자들은 1930년대와 40년대 살인, 소만, 타군을 포함한 유기 인산계 신경계를 합성했다. 이 물질들은 처음에는 농업의 설정제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신경제의 존재도 잘 못해서 여러 구간 방어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독일이 이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소련의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자신들이 전쟁했던 무기 생산시설 자국으로 옮겨서 생산을 계속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과 유기인산계 신경계는 무생무치 무미이고 피부에도 자극이 없기 때문에 희생자는 심각한 신호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물질이 몸에 침투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극도로 높은 급성 독성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무능하나 죽음으로 이어진다. 신경계 유기인산계 신경계는 아세틸콜린 에스터와 효소의 억제를 통해서 신경계의 양리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동안의 시냅스 이전의 신경에서 시냅스 간격으로 신경 전달 아세틸콜린이 방출된다. 시냅스 위에 신경막 수용체가 아세틸콜린과 결합해서 신호를 다음 신경세포나 근육으로 전달한다.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수용체의 억제는 바다뱀의 독액이 먹이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과 같다. 아세틸콜린 에스터와 효소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효소를 억제하거나 비활성화시키는 화학물질은 신경전달 아세틸콜린을 시냅스 간격에 축적시켜서 겨자가스의 독성 효과는 사람의 피부, 눈, 호흡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인체 실험으로 효과를 한다. 아세틸콜린 에스터와 효소 억제제가 화학무기로 개발된 후에 19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 계속된 군용시험 프로그램에는 신경가스 중독에 대한 제덕제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트로핀과 같은 약품은 신경가스의 효과를 기량시키지만 다른 효과에는 작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화학무기의 시험과 생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닉슨 대통령은 69년 화학생화학 무기의 생산을 제한하고 일부 비축 화학무기를 파괴하도록 명령했다. 겨자가스는 훨씬 최근에 일어난 다른 갈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이에 뛰어 나세로 대통령이 1960년에서 67년에 예멘에서 겨자가스를 사용했다.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도 88년에 이라크에서 이란군과 그래서 가스 신경제를 다시 사용했다. 이라크는 남부 이란 군의 공격에도 겨자가스와 신경제를 사용했다. 신경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동물 실험과 병사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살인 1995년 3월 20일 아침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지하철 노선의 차량에 5개의 살인을 꾸린 테러를 감행했다. 승객들로 보면 출근 시간에 맞춘 이 공격은 지하철이 유집되어 있는 일본 정부 청사의 지하가 목표였다. 우리나라 화학무기라는 독성 요정이 들어있는 약병의 뚜껑을 열어버린 셈이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그런 무기의 비축을 중단한 것은 세계적인 위험을 정렬시키는 목표를 향한 긴 노력의 시작일 수도 있다.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무기 실험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 실험이 더 이상 많은 수의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학무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전체적인 주요 독소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전히 두고 볼 일이다. 최근에 시리아는 비축했던 것을 파괴했는데 화학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징조가 계속 확인된다.